다음에 교재는 156페이지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56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수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한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에 나오면 지문에 꼭 요게 나와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감가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인부천이 욕을 먹는 쪽이긴 한데, 중고 자동차 있죠. 자동차 사고 팔 때, 중고차 그러면은 인부천에서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팔려고 내놨어. 근데 자동차 사러 온 사람이 뭐 여기 기스 조금 났으니까 50만 원, 여기 조금 찌그러졌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표 같은 게 있어서, 아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얼마 감가상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믿죠. 예. 근데 대부분 와갖고 처음에는 500만 원 줄게요 그러고 와갖고 막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나중엔 250 주겠대.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싸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해되지만,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중고자동차 일명 차팔이라고 하죠. 폰 파시는 분들은 폰팔이라고 하고, 차팔이 하는 애 있었는데 제 주변 형들이 다 때려치라 그랬어요. 그만두긴 했는데, 왜 그만두라 그랬냐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욕 엄청 먹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감가상각은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인데,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는 거기 2장짜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고요. 연수합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마우스 어디였어?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공식 왜 외워야 되냐면, 공식 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 문제에서 정액법으로 구하시오, 정률법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시오만 나오지 공식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야만 계산 문제 맞출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는 한 3개 전후는 출제됩니다, 매번.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액의 뜻이 뭐냐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이 뭐냐면 퍼센트예요. 그래서 요 율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연수로 합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고, 이중체감법에서 요 이중의 뜻이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2죠. 이중 그러면 몇이에요?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 그러면 창문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두 개로. 그래서 이중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갖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시험 문제는 그냥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공식 물어보거나 아니면 계산하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기 교재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세 가지만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그리고 제가 세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보여드린 거 참고해서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볼게요. 156페이지. 거기 진한 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항상 감가상각 그러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외우고 얘가 감가상각의 3요소예요. 여기 정액법이. 왜냐면 여기 취득원가 있죠. 잔존가 있죠. 내용연수 있죠. 그래서 별도로 외우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감가상각의 몇 요소라고요? 3요소예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취득원가부터 볼게요. 취득원가의 뜻은 말 그대로 취득이라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금액을 이제 취득원가라고 하는데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샀는데 10만원 들었어. 그러면 매입가액은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로 5천원이 들었어. 그러면 이 물건의 취득원가는 10만원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5천원. 그래서 운반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 은근 이 운반비에 민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택배비 무료냐? 택배비 별도냐? 아니면 얼마 이상 사면 택배비 무료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택배비 무료가 되려면 내가 사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거의 안 시켜 먹어봤는데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셨던 분들은 요즘 배달 음식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안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달비가 과거보다 많이 뭐했죠?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로 드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덜 드시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요 무조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였는데 1,500원 됐어. 그러면 그전에는 3번 먹었던 걸 지금은 2번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꼭 플러스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뭐 가격 올랐다 그래갖고 가보면 가격 안 오른 집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올리면 또 손님이 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가액. 그래서 잔존가액을 뭐라 그러냐면 잔존가액이라고도 하고 잔존가치라고도 하는데 이게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어. 내가 이 자동차를 10년 후에 팔 거야. 그러면 10년 후에 이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걸 잔존가액, 잔존가치라고 해요. 왜냐면 잔존의 뜻이 뭐냐면 남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잔존가액, 잔존가치는 모한 금액이라고요.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그거를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내용연수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잔존가액은 남은 거, 취득원가는 내가 상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계산 문제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풀 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제일 먼저 볼 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0만 원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 할게요. 그 다음에 정률은 50%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이렇게 돼요. 살 때 1,000만 원 주고 샀죠? 그걸 무슨 원가라 그런다고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얼마 남을 거라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면 300만 원 남아요. 얼마 남는다고요? 300. 요게 1년째. 그 다음에 2년 차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요? 3년 하시면 300만 원 남아요. 요게 몇 년 차요? 2년 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년 차도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나누기 3년에서 얼마라고요? 300.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번 어때요?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정액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1년부터 3년까지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음 거 보실 건데요. 두 번째는 정률법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이렇게 돼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공식도 그렇고 우리가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필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라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으니까 빵. 그 다음에 정률 50% 해서 1차는 500.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 원 빼기 500. 그 다음에 곱하기 50% 해서 250. 요게 몇 차요? 2차. 3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얼마 빼야 되냐면 여기 아까 500 뺐죠? 맞죠? 그러면 요번엔 얼마 빼는 거예요? 250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250이 아니고 750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계의 뜻이 뭐죠?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0이 누적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얼마가 쌓였어요? 250. 그래서 500에다가 250 더해서 750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3년 차를 잘 내요. 왜 3년 차를 잘 내냐면 3년 차를 구할 줄 알아야 이 공식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 공식 이해 잘못하시면은 여기에다 250 씁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없었으니까 빵이고 2년 차 때는 아까 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고 3년 차 때는 제일 처음에 500, 두 번째 얼마 있었어요? 250. 그래서 7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5만 원.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한다 그러면 87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거 합친 거를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계 그러면 누적되는 금액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생산량이래네. 저기 연수합계법.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라 그랬고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만약에 10년이면 1부터 몇 가지예요? 10까지. 20년이면 1부터 20까지인데 저희 시험은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그 계산 문제들 꼬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꼬기는 꼬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덜 꼽니다. 막 어떤 시험은 내용 연수 20년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많이 나와야 5년 나와요. 그러면 1부터 몇 가지 더하시면 돼요? 5까지. 근데 20까지 더하는 건요. 버튼 잘못 누르면은 잘못 더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부터 5까지면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잔여 내용 연수는 남은 내용 연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가상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년 남은 걸로 보셔야 돼요? 3년.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 6분의 3이니까 2니까 450만 원 나와요.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곱하기 1, 2, 3 더하면 6 나와요. 그래서 6분의 아까 처음에는 3년 남았는데 이제 1년 했으니까 몇 년 남았죠? 2년 남았죠. 그래서 6분의 몇이요? 2. 이런 식으로 1년씩 줄어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3이었어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몇이요? 1.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주시면 됩니다. 2차, 그 다음에 3차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6분의 몇이라고요?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1 하시면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 합계법.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임의로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식은 앞에다가 처음이니까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품 500만 원어치 샀다라고 볼게요. 500 잠시만요. 500 말고 6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빵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할 겁니다. 몇 년이요? 5년. 그 다음에 정률은 40%로 할게요. 그리고 원래 계산기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혹시 계산기 없는 분들은 저기 핸드폰에 계산기 기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활용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정액법이고요. 5년치 다 구하지 마시고 3년치만 구하세요. 이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요? 내용연수.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몇 번만 구하시면 된다고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여러 번 구하실 필요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600,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100 얼마 나와요? 20만원. 그래서 120만원씩 1년 차부터 몇 년 차까지요? 5년 차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요? 정률. 요것도 세 번만 구하세요. 3년치만. 왜냐면 3년치 구하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2분 또 드릴 테니까 한번 또 요거 참고하셔서 구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취득원가가 600이었고 처음엔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요. 왜냐면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률 40%, 그러면 240, 요게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는 600에서 240을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프로라고요? 40%. 그러면은 40% 하면 144만원 나와요. 요게 2년차. 그 다음에 3년차는 600에서 384만원에 40%. 600 빼기 384, 40% 하면 86만 4천원. 요게 몇 년 차요? 3년 차. 그래서 시험은 정액법보다 정률법을 더 잘 내요. 왜 정률법을 더 잘 내냐면 정액법이 쉬워요, 정률법이 쉬워요? 정액법이 쉽잖아요. 왜요? 정액법은 몇 번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그래서 실제 시험은 정액법도 나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정률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학계법. 그리고 저희가 3개만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식은 5개 외울 건데 계산 문제는 3개만 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요 3개만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 다른 거 나오면 그것도 이제 연습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요 3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잔존가치 곱하기, 잠시만요, 보시기 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요것도 몇 년치만 구하세요? 3년치만. 한번 또 구해보세요. 연수학계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 취득 원가는 600, 잔존가치는 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용 연수의 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처음은 몇이라고요? 5예요. 왜냐면 아직 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600 나누기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나와요. 그래서 15 곱하기 5 하면 200 나옵니다.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1부터 15까지 더하면 15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5분의 4. 그러면 160 나와요. 요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15분의 3. 그러면 120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정액법은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공식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할 요 정률법. 정률법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감가상각한 누적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엔 없으니까 0, 두 번째는 240 했으니까 24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0에다가 144 더한 거. 예, 그런 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어디냐면은 여기 몇 분의 몇이냐.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은 만약에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3년이면 3이 1, 5년이면 5, 4, 3이 1. 이런 식으로 자녀 내용 연수라는 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내지도 않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60페이지.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잘 나오는 분계 중에 하나라 따로 연습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160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있는데 저기 161페이지 위에 그 가운데 박스에 있는 거 밑줄만 치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처분 이익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비싸게 팔면 이익이고요. 싸게 팔면 뭐예요? 손실.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돼요. 상대방 입장까지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회계할 때는. 왜냐면 소비자 입장까지 신경 써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에서 비싸게 팔았네? 그러면 이익. 싸게 팔았으면 뭐 되는 거예요? 손실.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1시간 동안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분기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따로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쭉 넘어오셔서 저기 162페이지 요 공제 한번 보고 갈게요. 나중에 다시 볼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162페이지 특수한 경우에 1번 좀 봐두세요. 이거 분계 문제로 가끔씩 나옵니다.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라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잠깐 예제 보시면 채권 1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80만원을 구입했대요.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부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비용 처리한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사기는 100만 원에 샀는데 현재 가치가 얼마죠? 80만 원이죠.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20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 그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니까 20만 원 남죠. 그래서 그 20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괄취득 필요 없고 거기 163페이지 자가건설에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건설 중인 자산에다 밑줄 치세요.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렇게 적어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아까도 적었지만 미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건물. 요것도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상취득, 무상취득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요? 무상취득. 그래서 무상의 뜻이 뭐냐면 공짜예요. 그래서 무상취득에서는 요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뭘 잘 봐두셔야 되냐면 거기에도 써여 있는데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있어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의 뜻이 뭐냐면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산을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증은 증여받는 거거든요. 이 증여의 뜻이 뭐냐면 살아 계실 때 공짜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는 건 뭐라 그러죠? 돌아가신 다음엔 상속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속. 근데 상속이든 증여든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은 우리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무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물 출자라고 있어요. 현물 출자가 뭐냐면 주식으로 구입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뭘로 사는 거라고요? 주식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164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쉴 겁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보시면 교환 취득이라고 있어요. 무슨 취득이요? 교환 취득. 그래서 교환에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동종하고 이종으로.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실 건 없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9번에 보시면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있어요.
이거를 금융비용 자본화라고도 하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앞뒤만 바꾼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뭐냐면, 앞으로 그 금융비용이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일반적으로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건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라던가 집이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이런 거 지을 때, 100%내 돈으로 할까요? 남의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남의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니다,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 저녁에 뉴스 보는데 미추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은 아파트 짓다가 돈 없으니까 멈춰 있는 아파트.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전세를 받아버렸어요. 완공도 안 됐는데 미리 받은 거예요. 왜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거 받아서 집 짓고 있다가 지금 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안 짓고 멈춰 있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세 살 사람들을 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 못 짓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한 100가구 정도? 현재 계약된 게 한 100가구 정도 된대요. 그럼 100가구 정도는 돈만 내고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꿔요. 뭘 바꿔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완공되기 전에 계약해요? 완공되기 전에 계약해요? 완공되기 전에 계약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매번 뉴스에 나와요. 집 잘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미리 이제 선분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을 받았더니 나중에 분양 다 된 다음에 가봤더니 뭔가가 이상해. 아니면 엉망으로 지었어. 이런 아파트들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덜 했어요. 왜 덜 했냐면은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도 지금도 덜 하고 있는데도 과거보다는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값 떨어지든 뭐하든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지금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가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문이 안 닫혀요. 안방문이. 왜냐면 안방문이 가다가 바닥에 닿아요. 네, 그러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샤워하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물이 쌓여요. 왜 쌓이냐면 각도를 잘못 줘갖고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로 현상이라 그래서 창문에 막, 물기 생기고. 그런 데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그 몇십억짜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돈 아끼시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아파트들 잘 짓긴 하는데 엉망인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도 케바케가 됐어요. 운 좋은 사람은 괜찮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고 똑같은 아파트더라도 운 없는 사람은 엉망인 데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알아봐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집이 이제 분양하잖아요. 그럼 분양해서 들어가기 전에 요게 시공이 잘 됐냐 안 됐냐 잘못됐냐 그거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가지 정도가 세부적으로 막 각도 틀어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요 평균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판 5분 전인 거죠. 근데 그게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살던 아파트 보면은 거기도 우리 들어갔었을 때 한 50개인가? 50가지 정도? 막 틀 안 맞고 막 이런 거부터 해서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이자 관련된 건데 일단 공사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의 돈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가격에다 책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빨리빨리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지으면 나가야 될 이자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리고 빨리 지으면 인건비도 덜 나가죠. 맞죠? 그다음에 빨리 지으면 이자도 덜 나가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뭐 새로운 공법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돈에 관련돼서 저희 공부하는 거 관련돼서는 이 기간이 1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 처리하지 말고 뭘로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그 뒤에 파트 또 좀 나가도록